최근에 저를 계속 괴롭게 만들던 지인에게 화를 냈다가 괜히 기분만 상했습니다. 저는 항상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은근히 살살 약을 올리면서 긁어대면 화를 참지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타인 앞에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이미 상해버린 기분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따라 말투가 더욱 날카로웠던 지인에게 저도 참지 않고 화를 내며 따지고 들었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되려 자기가 또 저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우 가끔 당해보셨죠?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를 냈다가 내 감정만 더 상했던 경우들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저서도 읽고 혼자서 생각하고 분석 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 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단 1%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수는 무엇인가요? 아마 상대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분노, 증오,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잠깐 아프겠지만 숯을 쥐고 있는 내 손은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네카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들고 있는 뜨거운 숯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 데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복수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평온함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복수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복수심을 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영원히 낫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단 복수를 할 때 감정적으로 하는 복수가 있고 우아한 방식으로 하는 복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정적 복수는 순간의 분노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반면 우아한 복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최고의 복수는 적을 닮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아한 복수의 핵심이에요. 간디는 실제로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 온 세상이 장님이 된다며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죠. 영국은 결국 인도에서 물러났고 간디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아한 복수가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 니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정적 복수는 우리를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만 우아한 복수는 우리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립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 뇌에는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감정을 조절하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특히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화됩니다. 즉,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복수하려면 이 감정의 자동 반응 스위치를 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도체가 흥분하더라도 전두엽이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단 몇 초라도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통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인들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모든 것을 남에게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식입니다.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려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천 년간 현인들이 전해온 지혜를 바탕으로 우아한 복수의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라오자는 도덕경에서 침묵하는 자가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정적들의 공격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대통령님, 왜 반박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답했어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코끼리가 뒤돌아보지는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성공으로 보답하라.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성공이 최고의 복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동기 삼아 더 성장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의 일화를 보면 어린 시절 가난과 차별 속에서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복수는 엄청난 성공이다 라고 회고했어요. 세 번째 원칙, 친절로 상대를 당황시켜라. 소크라테스는 악의 악으로 갚으면 악이 2배가 되지만 악의 선으로 갚으면 악이 선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를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입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힌 후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을 감옥에 보낸 백인 간수들을 오히려 자신의 경호원으로 임명했어요. 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용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원칙,
무관심으로 존재감을 지워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칠은 정치적 라이벌이 악의적인 공격을 할 때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라이벌들은 처칠의 무관심 앞에서 더욱 초라해졌고 처칠은 영국의 위대한 총리로 기억되고 있죠. 다섯 번째 원칙,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다.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다. 괴테는 참을성은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어요. 급하게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나고 잘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상대에게 우아하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단계로 그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3단계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단계, 즉각적인 감정 반응 멈추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단 3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흥분했던 감정이 가라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자리를 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재정비할 시간을 버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부정적인 감정의 공을 내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저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돕습니다. 이 1단계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서핑을 하듯 파도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2단계, 상황과 상대방 분석하기. 감정의 폭풍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상황과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차례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 수도 있고 무지해서 혹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려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질투심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아니면 일회적인 실수인가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상황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프랑스 속담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감정적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가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가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성숙함이나 불안정함의 표현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낮은 자존감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상처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는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단계는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듯이 차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냉철한 분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에게 집중하기.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반응 전략. 때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때 당신이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불은 저절로 꺼지듯이 당신의 무관심은 상대방의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방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처럼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는 척하거나 심지어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되돌려주기. 상대방의 공격적인 발언이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제가 당신에게 어떤 오해를 드렸나요? 혹시 제 말에 불쾌감을 느끼셨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의 파급력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상대방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신만의 답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한계 설정 및 경고. 반복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대화 방식은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불쾌감과 함께 원하는 행동 변화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감정과 기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이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와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불이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재평가하고 정리하기. 만약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위의 방법들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만 합니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를 피하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독이 든 우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옛말처럼 당신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복수한 사례와 원칙,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는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지 예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상황. 지인이 은근히 약 올리며 비꼬는 경우. 상대방이 어휴, 요즘 살 좀 붙은 것 같은데 옷이 좀 작아 보이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화내지 말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리고 무반응 전략을 사용하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꾸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하던 일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 그래요? 요즘 좀 먹었더니. 근데 그거보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리고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혹시 제 옷차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단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한계선을 긋는 것이죠. 제 외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좀 불편하네요.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이죠. 두 번째 상황.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는 경우.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예전에 다 해봤던 건데 실패했잖아요. 시간 낭비일 것 같네요. 이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 화가 나지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내 노력을 무시하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되려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실패했던 사례와 제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꼬려고 훅 들어왔던 상대가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에 집중한다는 뉘앙스를 말을 선언합니다. 제 아이디어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난만 하시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은 상당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이지 않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말은 정말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타인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식될수록 나는 더 큰 괴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적 일들은 올 스톱이 되고
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과장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복수심이 방해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복수심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의,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복수가 아닌 평화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들을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상대의 언행에 반응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두 번째 원칙, 성공으로 보답하라. 세 번째 원칙, 친절로 상대를 당황시켜라. 네 번째 원칙, 무관심으로 존재감을 지워라. 다섯 번째 원칙,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을 때 복수는 어느새 완성돼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을 잘 보내고 힘들 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태까지도 잘 해왔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소통하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